네, 이번 코너는 박 기자의 발 시간입니다. 박 기자의 큰 발로 이번에도 포항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금 포스코 노조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 박준혁 기자님이 밀착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의 주제는 포스코 복수노조 시대의 전망을 박준혁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논문 주제 그러니까 제가 노동 전문 기자 돼가지고 이렇게 원래 노동 전문 기자 김기현 기자였는데 제가 어떻게 포항을 떠맡아 버렸네요. 발이 커서 포항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소문이.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네. 지금 포스코 관련해서는 뭐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저희를 봐주시는 독자분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포스코에서 워낙 핫한 주제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쓸 때마다 기사가 저희 지면에서도 기사가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포스코 뭐랄까요,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닐까요? 관리자 포스코 직원이 17,000명이니까 직원들도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포스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내 군사문화, 갑질, 산업재해 그리고 노조가 이제 생기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앞으로 포스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했을 때 교섭 대표 노조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국노총 노조가 또 출범을 했다고 하던데. 출범이 아니라 임시총회를 하고 새 집행부를 꾸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한국노총. 원래 비대위체대로 운영되다가 이제 한국노총의 그 포스코 노동조합, 그러니까 기업 노조로 포스코 노조가 독자가 이제 그 임원진까지 선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투를 올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노조의 시대가 포스코 안에서도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섭권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사실 좀 복잡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게 김기현 기자가 처음에 이 복잡하다고 재미없다고 짧게 쳐서 짧게 해서 재미없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짧게 설명해달라. 쉽기는 쉬워요. 이게 교섭 대표 노조라고 했을 때 이게 교섭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교섭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A 노조와 B 노조가 있다 포스코 안에 그러면 A 노조가 다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됐을 때 A 노조가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을 했을 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얼마를 인상을 하고 복지 부분을 어떻게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A 노조가 잘한다라는 식의 어떤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서 뭔가 그런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교섭권이 없는 쪽은 이게 좀 불리하다. 왜냐면은 교섭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섭권이 없으면 쟁의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업을 쟁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파업이 있는데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파업에 대해서 찬반 투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교섭에서 일단 결렬이 돼야지 파업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교섭권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교섭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사실 한국노총이 좀 유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1월 6일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한국노총이 그 총회를 열고 투표를 했는데 이게 여기 집행부를 선출한 투표였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 참가자 수가 5,320명 이렇게 전자투표였거든요. 그래서 5,320명으로 그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소로 잡아도 5,000명 이상이 지금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비대위 시절 9명이던 한국노총이 9명에서 5,000명 엄청나게 몇 달 만에 몇 달도 아니죠. 한두 달 만이죠. 한두 달 새 5,000명의 이 조합원을 확대했던 게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많은 의혹들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쪽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되는 거라서 근데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이 조합원에 대해서 밝힌 적은 없어요. 조합원 숫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뭐 노동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로는 이 5,000명까지는 안 될 거다. 그래서
한국노총 쪽이 사실 교섭 대표 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은 내부적 분위기도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이게 노조 결성되는 과정에서 지금 의혹 수준이긴 하지만 여기 회사 쪽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긴 하고 그런 게 사실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신인 당선된 위원장님의 어떤 그 공약을 한번 보니까 네. 이런 게 공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용노조 탈피, 어용노조 이미지를 탈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어용노조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사실 겉에서 볼 때는 네. 포스코 한국노총이 뭐고 민주노총이 뭐고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소식에 어용노조를 탈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그 안에서는 얼마나 그렇겠느냐. 근데 그 어용노조라는 게 꼭 기업과의 좀 뭔가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 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교섭권은 일단은 한국노총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 정도에 네. 민주노총에서도 교섭 요청을 했으니까 이 조합원 규모가 공개가 되는 시점이 한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예, 뭐 한데 그러니까 이게 네. 노조가 결성되고 부당노동 행위나 직장 내 군사 문화 이런 게 드러난 게 민주노총 노조가 출범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예. 만약에 한국노총이 교섭권을 가져가게 되면 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한국노총이 교섭권을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예측을 아직 벌어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좀 주로 만났었는데 왜냐하면 한국노총 만나기가 어려워요. 전화도 잘 안 되고 되긴 되는데 네. 말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기자가 물어봐도 네. 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거야 모르죠. 좀 친해지세요. 네. 아니 그렇죠. 민주노총이랑 친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민주노총도 이제 처음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게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짐작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조합원을 만나보고 하면은 사실 일부 조합원분들은 그런 우려를 좀 하세요. 한국노총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되면은 이렇게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노조가 처음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거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막 발을 담그게 된 거니까 교섭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인데 민주노총은 없어지는 겁니까?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노조가 한 개만 살아남게 되냐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닐 거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힘을 못 쓰고 뭐 또 탄압을 더 받을 거다. 이런 우려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합원분들한테 실망이 되고 그래서 사기가 좀 꺾이고 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 뭐 있는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민주노총 조합원들 몇 분이랑 술자리 가가지고 좀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못 봤어요. 그 자리에서 못 보고 오히려 다들 뭐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히려 길게 보더라고. 이게 한국노총이 지금 이렇게 갔지만 5,000명을 어떻게 모았냐. 이게 5,000명이라는 게 실제로 다 많은 숫자들도 아직 불명하긴 하지만 5,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다 모으는 게 힘든 사람들을 이게 페이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권유를 받았으니까 한국노총에 되게 그 주임급 되는 그러니까 관리자급에 되는 사람들 권유를 많이 강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다 우겨 넣은 일단은 대표 노조가 되기 위해서 우겨 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노총 안에서 일단은 닻을 띄우더라도 이게 앞으로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건 가봐야 하는 건데 네. 자중질환이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 직군이 사실 좀 나뉩니다. 17,000명 직원들 중에 네. 이게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직이 좀 대부분이 많죠. 현장직은 이직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스코 안에서는. 그리고 네,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을 보는 게 그걸 약간
피직군이라고 하던데 이 분들이 되게 근무 조건도 다르고 월급 받는 그런 그 체계도 완전 달라요. 사무직이랑 생산직이랑 네. 월급 체계도 다르고 네. 뭐 조건도 다르고. 피직군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사무직은 네, 사무직은 연봉제, 그리고 이 직군은 그 월급제. 이게 현장 근무하는 것도 완전 다르고 해서 이분들 간의 어떤 감정적 거리감이 또 사실 있는 월급제라는 거는 이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뭐 수당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제 그 잔업을 하고 하면은 거기 돈이 더 나오고 그렇게 계산을 월마다 해서 나오는 거가 거겠죠. 그리고 연봉제는 또 그렇게 연봉에 따라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어쨌든 일단은 정서도 다르고 근무 조건도 다르고 임금 체계도 다르고 되게 많은 상황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민주노총에도 피직군도 있고 이직군도 있습니다. 근데 직군이 다 섞여 있는 거구나. 섞여 있긴 한데 사실 한국노총 안에는 그런 사무직 비율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추측과 그런 전망들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 그게 그 왔을 때 뭔가 그런 직군 간의 분열이 되고 그런 게 또 한국노총의 또 분열에 어떤 그러니까 또 콕 집어 말해서 피직군이 좀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좀 수동적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리고 뭐랄까 이게 이렇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오히려 뭐 수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그런 뭐 민주노총 주도적인 어떤 전망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몇 분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더라. 일부 조합원들이 그렇게 낙관을 하신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사실일 것 같은데 제가 봤어도 이게 일단은 처음 교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교섭 한 12월 달쯤에 그 교섭 대표 노조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그때쯤에 이제 만약에 한국노총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되어 교섭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처음 물론 80년대에 해보긴 해봤으나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그 교섭에서 어떤 성과를 잘 못 내고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 노조가 뭔가 회사 쪽에서 잘 못 따냈다. 회사 쪽에서 그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힘없는 노조였다. 이런 인식이 또 퍼진다면은 조합원들에게 퍼지면은 그게 그 교섭 대표 노조가 그 기한이 2년이니까 그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근데 뭐 어차피 첫 교섭을 처음 하는 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예. 뭐 그렇네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민주노총은 교섭을 하게 되면 금속노조가 합니다. 본주 금속노조 본주에서 산별노조기 때문에 하고 한국노총은 기업노조라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노총 소속으로 들어갔으면 어쨌든 한국노총 차원에서 지원은 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일반 그런 체계가 잘 꾸려져 있는지는 앞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현장에 그런 얘기도 있다던데. 아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데 아버지는 한국노총 조합원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한 편 써도 제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식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들 몇 번 뵙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나 한 분을 붙잡아서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기사가 한 개가 나오겠구나 할 정도로 진짜요? 다들 사연이 다르고 뭐 이야기가 다르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또 이분들이 다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뭔가 자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거나 희생을 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뭔가 시작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라서 뭔가 눈빛들이 다들 약간 좀 진지한 그런 눈빛으로 술자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해봐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던 것 중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그때 30대의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아버지는 한국노총이고 자기는 한국노총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 결국 민주노총을 선택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안 두 노조네요.
근데 아버지도 저는 아버지의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그런 선택을 이해한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고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난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한 거라서 그 아버지를 딱히 뭐 나쁘게 생각 안 한다. 그건 또 지회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그 포스코 지회장 지금 한대정 이분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네. 한대정 지회장도 이거 언론에서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되게 갈등 관계, 노노 갈등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니다.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써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안에서 갈등 관계도 아니고 그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잘 해나갈 거고 그거는 현장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언론에서 좀 그렇게 좀 더 조명을 한 것 효과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서로 상생의 분위기가 좀 있는가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게 이거는 좀 이상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원래 공동대표 공동교섭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노총이라고 한국노총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노조가 같이 두 노조가 같이 이거는 민주노총이 소수 노조라고 했을 때 교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포스코의 허락을 받아서 개별 교섭을 하든가 포스코와 아니면 한국노총의 허락을 동의를 받아서 한국노총 공동 교섭을 포스코와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한국노총이 뭔가 민주노총의 역할과 어떤 이때까지 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자기들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공동교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 기자 또 울먹거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까 진지한 분위기를 그 몸소 포항에서부터 다 느끼고 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는 지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기사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주도 포항을 가시는 건가요? 포항에는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가려고요. 조심하세요. 이제 포스코 직원들이 박 기자를 주시하면서 이제 따라다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박 기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들 남겨놓으면 제가 뭐 사라지더라도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는 참 미워합니다. 저한테 아픔을 줬던. 그런. 왜요? 제 IMF죠.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포스코가 M&A 했어요. M&A 하고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하고 고용 승계를 안 했어요. 네, 3,000명 중에 120명만 고용 승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고용 승계가 된 분이 있고 안 된 분이 있는데 고용 승계가 안 됐던 분은 결국 직장에서 나와서 10몇 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 다시 포스코 사내하청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10몇 년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는 정규직이고 그 이 아버지 친구분은 사내하청으로 들어가서 같은 라인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 네. 근데 급여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이놈의 대구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포항 갑부로 사실 수도. 저는 포항은 아니고 거기는 경남 창원이에요. 경남. 그래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 나오는 그 산미였었죠. 포스코가 인수했는데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산미였구나. 그래서 전 포스코를 개인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저희 우리 이 기자, 박 기자 모두 알고 있는 저 대학 시절에 만났던 한 친구도 포스코에서 일하다 결국 이직했잖아요. 포스코 홍보팀에 있다가 전화를 할까 싶다가 그렇죠. 이직했죠.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깝다 홍보팀이면. 네. 뭐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지만 어쨌든 포스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찬 포스코 소식 기대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는데 한 10초 정도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모두의 광장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저희들 기자들끼리 풀어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구미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다녀왔어요. 11월 1일에 개관했던 테마공원 전시관을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저희가 라이브로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면서? 네.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랬죠? 네. 일단 한번 틀어주시죠. 네, 들었습니다. 좀 걸립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요. 무슨 영상부터 설명을 나오는 거죠? 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무슨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오나요, 영상이? 네.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싱크가 맞아요. 구미시 박정희로에 있는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이죠. 이게 올해 11월 1일에 전시관을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간 날이 7일이었나? 그랬어요. 수요일에 다녀왔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한 계단 올라가니까 한 전시관 이게 뭐라 해야지 건널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전시관이 몇 개였는데요? 전시관은 4개인가 그래요. 근데 층이 4층 건물인가? 4층까지 있는. 3층 건물이에요. 3층 있는. 건물. 근데 1층은 전체가 로비고 2층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시관을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약간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가려면은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되는데 이게 전시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2층에 그 태동관을 시작해서 쭉 돌아서 3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으로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걸 다 보려면은 일단 걷기는 걸어야 돼요.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동관 그 왜 기사에 그런 게 났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새벽종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오마이뉴스 기사였었죠. 그리고 한겨레 기사는 횡. 근데 볼 게 새벽종 말고 조금 더 있긴 있어요. 뭐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보면 그 바람개비 새마을 바람개비가 있는데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의 새마을 깃발의 색깔을 보시면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또 무슨 색이 있죠? 노란색과 초록색. 녹색당과 정의당의 가치를 다 담고 있다. 나 이런 드립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이런 드립은 가볍게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약간 띵띵한데요? 그거 말고 이런 쓸데없는 드립 말고 있었냐고.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게 어떤 거였는지 재밌었던 게. 일단 재밌었던 것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초반에 첫 번째 테마관이 태동관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못 살았던 우리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인데 딱 들어가면은 쌀이나무 문이 있어요. 쌀이나무 문? 쌀이나무 문이 있는데 그걸 딱 지나서 들어가면 어떤 아가가 지게를 지고 삭발한 아가가 지게를 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경주의 추억의 달동네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순천의 그 드라마 세트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나간읍성의 나간읍성 뭐 그런 거 왜 7, 80년대 모습 재현해놓고 교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부엌도 옛날 부엌 부뚜막 있는 옛날 부엌이랑 뭐 전방 뭐 이런 거 있는데 딱 앉아서 그냥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있었던 거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시멘트 박정희 이름이 적혀있는 시멘트 그 다음에 모형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의 모형. 그 사람들이 이제 저거 하고 있죠. 시멘트 닦고 도로 닦고 지붕 올리고 있는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 뭐 실물 크기인가요? 네, 실물 크기에 실물 크기로 사람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 관이 역사관인데 역사관에서 제가 이제 저걸 하고 왔죠. 국민체조도 따라하고. 네. 역사관에서 왜 국민체조를 하죠? 그러니까 역사관이라고 하면 약간 기대가 되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자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자료는 솔직히 좀 그런 볼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도 저 정도는 찾겠다 싶은 정도의 자료가 모여져 있고 재밌었던 건 자전거 타기가 재밌었어요. 네. 역사관에서 자전거를 타요? 네. 체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새마을 자전거 타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자전거를 타면은 길바닥에서 시멘트랑 골재 이런 걸 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잠깐만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 네, 스크린에
그 시멘트와 이 벽돌 같은 걸 획득하는 거죠. 네,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거네. 게임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려서 100m가 끝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서 재료를 다 모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어. 재료는 열심히 모았는데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어서 아니 그 모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덜 만들어져서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아직 그게 끝이더라고요. 모으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종을 울리러 갔죠. 네. 새벽종을 울리는 건 뭐 실제로 종을 치는? 네. 종을 당기면 네. 땡 소리가 땡 나요. 소리와 함께 노래가 나오죠. 새벽종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뭐 이게 4D네요, 진짜.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하진 않고 그게 다 전부. 아니요, 그 더 있었어요. 체험존이 김 기자가 했던 것 중에 새마을 퀴즈 풀기도 있었거든요. 퀴즈 풀기 맞다. 네, 있었는데 그 OX 퀴즈예요. OX 퀴즈인데 김 기자가 한 4번째 문제만에 틀렸어요. 근데 틀렸는데 정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정답은 반대편이겠죠. OX니까 반대겠죠. 그랬으면 X가 답이겠지. 아니 네. OX 말고 그 다음에 그거 낱말 퀴즈도 있었잖아요. 네. 낱말 퀴즈도 있었는데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봐라. 확인해보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그 5, 60대들은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네. 몰라서 그런가? 네. 그거 뭐 근데 다 맞추면 뭐 이렇게 보상이 있나요? 끝까지 못 풀어서 모르겠어요.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체험한 게 또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퀴즈 체험존이 있었는데 뭘 체험하죠? 그 새마을 운동 중에 벽돌 쌓기 있잖아요. 네. 그 담장 쌓기. 네, 담장 쌓기. 그 담장을 쌓는. 담장을 쌓는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장난감으로. 스티로폼 블록을 가지고. 블록을 가지고 담장을 쌓는. 그리고 녹화 사업도 있었어요. 녹화 사업. 나무를 심는. 그것도 스티로폼으로 구멍에다가 나무 모양으로 집어넣는. 환경을 파괴하는. 스티로폼은 환경 파괴. 정확히 말하면 스티로폼이 아니고. 그 뭐예요? 스티로폼 아니에요? 아니죠. 스티로폼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얀색 그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는 이걸 생각하니까 저거죠. 그 꼬꼬지 스펀지 꼬꼬지 때 같은. 그거는 좀 무겁고 약간 가벼운 우레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용. 그래서 그걸 만드는.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새마을 옷도 있었어요. 그 초록색과 초록색 조끼. 그러니까 녹색당과 정의당을 상징하는. 참 그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뭐 사진 찍어보라 뭐 이런 용이겠네. 블럭 쌓기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담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네. 블럭 쌓기가 이게 복잡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냥 네모난 블럭이 있고 그냥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설명에 담장 쌓기라고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새마을 튼튼한 다리 만들기가 있었는데 김 기자 그걸 하더니 에이 이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다리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모형의 뭐 설계도라든가. 네,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스티로폼만 이렇게 두둥두둥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창조 경제. 제 머리엔 창조. 새마을의 정신은 창조다.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고는 김 기자 자전거 타고 종 울리고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었어요. 이제 오늘의 새마을 운동인 거네요. 현재 새마을 운동. 내러티브는 다 있네. 네. 어쨌든 뭐 한 번은 볼만한데 약간 체력적으로 각오를 하고 가시면 새마을 운동이네요. 네, 진짜 운동을 해야 되네. 근데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유스민을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에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직접 가야지 그래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뭐 사진 찍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재밌는 데가 거기 태동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네,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으니 나 새마을 테마공원 와봤다 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샵 새마을 운동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고는. 네. 그리고 표가 참 인상 깊었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모형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모형들이 보이는데 너무 무서운데 얼굴이 있어요? 하얀데 그냥? 그러니까 나는 저걸 보면서 색칠을 좀 아직 덜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너무 그냥 이게 백이민족을 이게 상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얗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초록색 옷도 안 입었네. 친구 저기 모형들이.
옷도 안 입었어. 표정들이 있었어요 얼굴에? 제가 얼굴까지 볼 생각은 못했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밤에 보면은. 밤에 밤에는 이거 안 열어요. 오후 5시까지. 맞아, 오후 5시에 문 닫아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정말 유명한 표죠. 때려놨죠 봉상당. 저는 이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을 보면서 좀 감격에 젖어서 집에 가서 눈물이 좀 났어요. 혼자 왜 울었어? 집에서 제가 그 새마을 특집호 1979년 11월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발행했던 새마을 특집 잡지를 펼쳐봤어요. 그런 게 있구나. 네, 돈 주고 샀죠. 제가 2주 전에 무려 18만 원을 들여서 18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그걸? 그거 말고 18만 박정희와 관련한 사료들을 산다고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잽싸게 책 한 거는 5만 원 주고 샀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민족 중흥의 길. 네. 근데 새마을 운동이 참 오늘날 필요한 운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왜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가 쓴 친필 저서에 새마을 운동은 이 조국의 근대화와 그리고 빈곤 퇴치에 앞장선 운동이다. 그리고 빈곤 퇴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또 갖고 인류 인간의 우리 민족의 품위 있는 생활과 그리고 인간애와 그리고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내일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아주 소중한 범국민 운동이다. 야, 여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빈곤 퇴치 운동. 오, 그래, 반빈곤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서 계승해야 될 거는 빈부격차를 없애고 빈곤을 퇴치하는 반빈곤 운동에다가 상부상조하는 서로 연대하는 정신을 길러주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생태운동. 그러니까 이 진보적 가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녹색당 정의당. 녹색당 정의당이 딱 상징하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40년 뒤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네요. 그랬구나. 네. 정리하시죠. 네. 오늘 방송 너무 길게 했네요. 뭘 정리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저기 지금 나가고 있는 새마을 테마 공원의 영상을 끊고요. 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이제 그만 볼까요? 저 볼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새마을 영화 대본도 있었어요. 맞아. 영화도 있었어요, 새마을 영화. 그렇더라고요. 대본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봤는데. 네.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셨거든요. 네. 그래서 76년도인가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던 그 사진 남아 있잖아. 네, 사진도 남아 있고 책자도 있고 수첩도 있어요. 새마을 수첩? 그리고 이 수첩에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에서 청년이 몇 명인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처럼 분대장이 면담하듯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면담했던 기록도 다 남아 있더라고요. 좋다. 그러니까 거기 자료관에도 그런 사료들이 일부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날 돌아와서 기사 쓰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사람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못 만나는 자료들을 그곳에 가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뭐 내가 밖에서 찾아도 더 많이 찾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1차 사료들이 많을 텐데 널려 있는 게 좀 적극적으로 모았으면 괜찮은 박물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위 갑오로 간직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어질 박정희 역사 자료관에 들어올 사료들은 얼마나 더 없겠는가. 네. 박정희 역사 자료관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동대구역에 있잖아요. 김 기자 갔다 온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용기 선배가 18만 원치 사놓은 자료를 모아서 박물관 하나 만들어도 그 정도 퀄리티 나올 것 같은데. 책 몇 권밖에 안 될걸요, 그건? 아니요. 책을 한 15권 샀고 그 전에도 한 35만 원치 또 샀어요. 그리고 지도자 수첩도 이 집에 있으니까 여기가 퀄리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유수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유수민 사무실을 박정희 하지마.
제가 소시적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뽑았었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2시간 정도 뉴스민 모두의 뉴스민 라이브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3명, 네. 페북에 4분 계시는데 네. 다들 유튜브 저희 뉴스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알림이 그때그때 가기 때문에 저희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방송 끝나고 팟빵, 팟캐스트, 파티, 아이튠즈로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뉴스민 검색해서 구독하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더 풍부한 대구 경북 소식과 함께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노래라도 한 곡 부를까요? 감사합니다. 종이 울렸네. 하지마. 감사합니다.